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2월 14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아마 MBC가 특종으로 보도한 내용 같아요. 노상원의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됐죠. 그 수거 작전의 실체가 좀 더 드러났죠. 대상이 누구며 그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북한도 활용하려고 했다. 많은 부분들이 확인되죠. 더 깊이 있게. 자, 그리고 그거 바탕을 해서 반대 세력을, 정치 세력을 아예 싹 없애버린 다음에 헌법을 개정해서 윤석열의 재임이나 3연임이 가능하게 헌법을 고치겠다, 장기 집권을 하겠다, 그런 게 이제 드러났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MBC에서만 보도가 될까? 노상원의 그 수첩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상원이 되게 실세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민간인이. 그리고 그가 점집을 운영했었다, 안산에서. 그 점집에서 발견된 노트인데, 수첩인데, 그게 그대로 실행이 됐다는 걸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탄핵 심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다루지 않죠. 헌법의 위반 여부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외환죄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은 훨씬 큽니다. 자, 이런 게 여태까지 이제 앞서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밝혀졌던 사실과 연계를 시켜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좀 더 확실하게 보여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윤석열 세력, 또 김건희가 분명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갈수록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노리던 바가 뭐였는지, 그리고 아직도 위험한 부분이 사실은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슬라이드가 많아서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걸로 시작하고 싶어요.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쪽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제가 이 글에서 대통령 석방과 자기 SNS 올린 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그 동네에 신부가 윤석열한테 성경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글에서 거기 있는 신부가 오신부입니다. 성함이, 이름이 오웅진 신부고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저도 20대 때 제 친구 하나가 여기서 한 1년 정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낸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대통령 석방과 탄핵 기각, 조속한 직무 복귀를 매일 기도하고 계신 오 신부님께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됐다 이거죠. 윗글로 인해서 오 신부께 각종 비난과 후원 중단 의사 표시 등 예기치 못한 불편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까지 몇십 년 동안 한 사람이 실수로 적었겠습니까? 그 말을. 여러분 같은 그런 실수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전 서강대 총장, 그것도 신부겠죠. 서강대 총장이 가운데 다리를 놔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오 신부를 엄청나게 무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을 거라고 봐요. 이 오 신부는 교황이 한국에 와서 얼굴을 보고 만날 정도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카톨릭의 행동하는 양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카톨릭은 전반적으로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개신교와는 다르게. 이 부분을 저는 노렸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도, 대선에 앞서서 제 영상의 댓글로 기독교와 불교계가 많이 돌아섰다, 김건희의 활약으로, 윤석열 쪽으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 거기도 이런 거 비슷합니다. 뭐 우리 지역 감정 같은 것처럼 우리 종교니까 무조건 믿고 찍어준다. 여기서 기독교는 이미 우리 편이고, 대부분 가톨릭도 여기 발을 담그게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표, 저기서 한 표. 절대 국민을 하여금, 유권자로 하여금 종합적인 시각 갖지 못하게 하면서 각각 눈과 귀를 닫게 만든 다음에 내가 감은 이슬로 구슬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연령층별로 고르든지, 종교별로 고르든지, 지역별로 고르든지가 종합시키면은 그것은 이를 절대 지켜줄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지난번 대통령이 됐잖아요, 성공적으로. 뭐 또 그렇게 같은 작전을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독교계가 이게 윤석열 지원하는 것만 보셔도 그렇잖아요. 저쪽에서는 천공, 건진, 거기다 왕자 생기고, 뭐 사는 소를 잡는 굿까지 하고, 이런 판에. 자,
불교 쪽에 가서 활약하고 기독교 쪽에 가서 활약하고 그러고 있는 판에 그것을 기독교 교도가 기독교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샤머니즘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찍어준다는 자체가 모순이죠. 이제 이것이 곧 각성이 될 겁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게 될 거예요. 내지는 기존의 교회나 불교의 틀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미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특히 자본과 권력과 타협에서 기득권자죠.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지 않죠. 양심의 편에 서 있지 않죠. 그것이 제일 먼저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는 곳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되게 깊은 곳이에요. 제 같은 사람이 눈에 보여서 비판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최고로 앞서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 개신교 쪽에 한 세력인 것 같습니다. 주류 세력은 아니라고 보고요. 뉴스앤조이 교단 쪽에서 하는 아니면 교회 단체 쪽에서 하는 신문인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주간 처치톡 해가지고 윤석열의 성경책 정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이 뉴스조이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는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노상원도 점쟁이였죠. 그 점쟁이가 또 다른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죠. 이러저러한 장성들이 배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김건희 스스로가 그렇죠. 김건희 주변에 있는 건진구와 천공이 그렇죠. 박근혜 때도 그랬죠. 자,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의 임원을 임명하기 전에 사주를 봤어요. 그것은. 네, 그 사주를 봐주는 그 유명한 명리학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을 제가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한테 퍼져 있어요. 이것은 이미 진영이 없어요. 진영이. 네, 우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술사나 명리학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돈 많은 게 행복이 1순위로 지금 칭하잖아요. 그죠? 전부 다 기득권의 편에 서 있어요. 그게 불교든 개신교든 아니면 우리 전통의 동양학이든 샤머니즘 포함해서 네. 힘, 권력, 돈, 요거 기준으로 사람의 행복을 평가하잖아요. 네. 자, 요 내용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옥중에서 성경 읽고 주님 만나시길 윤석열의 성경책 정치에 선동당하는 교인들. 자, 요런 세력들이 더 강해져야 되겠죠. 이런 계기가 생겼기 때문에 강해진 거예요. 이번에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게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내부적으로 알려는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내란건으로 불거져 나온 거죠. 김진홍 목사라는 사람은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뉴라이트의 공동대표를 얘기했거나 그랬어요. 요거를 그래서 그 꽃마을에 오신부가 성경책을 보낸다 했을 때 거기다가 마음대로 갈라치기를 한 것은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카톨릭의 표를 먹겠다. 카톨릭 교인들의 많은 부분이 카톨릭에 살아있는 양심이 저걸 지지한다 라고 하면은,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이 분명히 상당 부분 있다. 그걸 노리고 석동현 변호사가 그렇게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 체크하기 전에 우리 사람이네, 우리 교인이네. 근데 그 교인이 불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동양학의 샤머니즘도 그렇고, 이건 뭡니까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 유시민이죠. 녹이 띈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윤 지지율이 51%까지 나온다는 지금 여론조사가 있고, 그것을 몇몇 신문에 실어나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붕괴하는 내용인데, 안 봐도 이런 것은 비디오죠. 뭐냐, 질문지 자체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만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51%죠. 근데 이것은
1월 27일 날 나온 밑에 아래 것은 모닝 컨설트 미국 것의 전 세계 22개국 지도자의 국정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21위를 했고요. 17%입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했던 게 12월 초예요. 그때 15%였어요. 2%를 가지고 지지층이 결집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데이터 중에 뭐가 더 객관적이라고 보세요. 국내에서 모닝 컨설트 이 데이터는 미국 것이기 때문에 비판도 못해요. 제가 봐서는 비판도 못하고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채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하거든요. 제일 정확해요. 취임하고 2, 3개월 이후부터 그냥 20% 초반에서 15%를 왔다 갔다 했어요. 자, 이 지지층 더 이상 빠지지도 않아요. 이 핵심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역적 특색하고 연령대, 그죠? 대구, 경북, 부산의 고령층 전반적으로, 거기다가 개신교 신자들, 거기다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신교 더하기 일배 분위기 있는 친구들, 거기를 보면 17%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전세를 뒤집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결국 17%예요. 17%. 근데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75%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 헌재에서 이상한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가지는 거예요. 17%는 숫자도 적지만 나라를 대하는 자세가, 우리를 대하는 자세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세력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책임을 질 세력이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서부지법 그 내용 보신 것처럼, 습격사건 내용 보신 것처럼. 그러면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75%인데 그들을 도외시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그가 윤석열이 복귀를 한다? 뭐 택도 없는 소리고 주변의 여건이 이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국제 여건이 이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가정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어젠가 그젠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17%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반전의 카드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17%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람들 윤석열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17%가 그 17%가 우리 편이 돼야 돼요. 그 17%마저 나를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훨씬 더 일찍 망가진다. 어쩔 수 없을 때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렇지만 지금 오세훈, 홍준표가 나서는 걸 봐서는 내부적으로 이미 대선 판국으로 들어갔다. 17%의 마지노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네, 그들도 윤석열이 살아 돌아온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이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 국민의힘이 살려면 한동훈을 불러들여야 돼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조변석회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여태까지 봐왔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번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막상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 사람들이 현타가 오게 되면 윤석열이 17%의 지지자, 그리고 17%의 지지 갖고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그 중에도 많은 숫자 떨어져 나갈 거예요. 현재의 결과를 보고. 중도로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세력은 제가 봐서 한동훈밖에 없어요. 왜? 계엄에 반대했으니까 목숨을 걸고. 예, 그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도 마침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김종인, 한동훈이 가장 확장성 있는 후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 이름 바꾸고 쇄신하는 것처럼 하면서 대권 주자를 불러들일 때 한동훈이 원한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 MBC에서 이런 독점 기사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은 그 노상원의 수첩도 검찰에서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진짜 제대로 본 사람은 검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대응에 맞춰서 수위를 계속 높여가면서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새로운 정보가 매일매일 9시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더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
MBC하고 검찰이 손을 잡았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검찰은 빨리 돌아섰다. 몇몇 윤석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남겨뒀다 하더라도 그 경호실 차장 같은 애 구속을 안 시키는 그런 부분, 그래서 김건희를 살려놓는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검찰의 이러한 처신, MBC가 손을 잡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처신의 가운데 한동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미국의 어떤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부분도 있고 북미 종전으로 가는 어떤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웬만한 공무원은. 그런데 윤석열을 가감히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가운데서 한동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왜? 누구도 그런 데서 생각을 안 해요. MBC가 이 정보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9시 뉴스에 매일 이렇게 단독 보도를 세게 칠 수 있는 게 거짓말할 수 없는 보도들이거든요. 검찰에서 푼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MBC 뉴스가 이런 게 나왔죠. 노상원 걸 다루면서 민통선 연평도로 이송중 사고. 자, 500명을 잡아들여서 그 중에서 A, B, C, D 등급으로 분류를 했고 A 등급 중에서 15명을 추린 게 홍장원 메모에 나온 겁니다. 방첩사에서 이야기 나온 거고 방첩사 휘하 부대 지휘관들한테 전달됐고 경찰청 지휘부에도 전달됐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왜 수감시설의 기관에 있지 않고 민통선이나 연평도 등 선무로 옮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것은 향후에 일 처리하기 좋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그런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새우잡이 배 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나 죽여도 모른다고. 콘크리트 다 묻어서 바다에 빠뜨리면 어떨지 모른다고. 가끔 조폭 영화에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사람 넣고 위에 콘크리트 부어서 드럼통에다가 그냥 물속에 빠뜨리면 누가 아느냐. 자, A급 처리 방안, 연평도 이동 이런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어요. 예, 제주도에 있어요. 네, 섞어서 A, B, C, D를 섞어서 이동한다는 내용이고 가는 도중에 폭파도 한다. 침몰 격침시킨다. 또는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기 일처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런 소문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이 목적이 뭐냐? 500명의 그들의 입장에서 소위 좌파 세력, 즉 윤석열이 헌법을 바꾸는 건 쉬울 거예요. 뭐 국가 입법회의인가 그런 거 만들기로 했었으니까 그게 최상목이 돈도 필요하다고 지시를 받았으니까 재선 3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저항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죠. 승리를 이긴다.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 저는 여기서 종북이 안 들어간 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때 쿠데타를 기획했던 조현천은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있는 세력들을 종북 좌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종북이 빠졌어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올해 우리의 어떤 군이나 정치 세력 속에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조현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금 마지막까지 밀려서 다 드러난 거예요. 밀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밀려서 짜내기 좋게 제가 가끔 드리는 표현대로 하자면 그렇지만 고통이 있고 아프죠. 몸에 열나고. 예, 잘못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처치가 잘못되면. 그리고 국회의원 수도 뭐 절반으로 줄인다. 예, 이런 내용이죠. 뭐 장기 집권하겠다는 거죠. 예, 그 이후는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러면서 이제 A, B, C, D급이고 A급에는 문재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재명, 조국, 그 A급 중에 추려서 15명 선정을 해서 개엄 당일날 바로 보냈다. 바로 체포하도록. 그리고 여기 보면 정교조, 민변, 민주노총,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불교, 기독교 인사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에 소속된. 그래서 위에 보면 이제 친일 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퇴진, 주권 회복을 위한 시국미사 이런 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 박정희, 전두환을 거치면서도 지금 윤석열이 언급한 이런 대상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이런 적은 전혀 없었거든요. 심지어 그 스슬 풀었던 박정희 시대에도 김대중을 정적이고 간첩으로 몰았잖아요. 사형 선고까지 내렸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해외 세력의 미국의 압박으로 김대중을 죽이지 못했잖아요. 여러 가지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사형도 시키고 했지만 이거는 지금 500명이라면 사회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것은 박정희도 감히 아마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윤석열보다는 훨씬 똑똑한 사람이고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요번 뉴스를 보면서 저는 스스로 이제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 윤석열은 만화책에 나오는 그런 존재구나. 네. 아, 그리고 정말 세상의 말 맞다나 극우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그 자체로 도착됐구나. 자기가 그 극우 유튜브의 화신이 됐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다. 나와 김건희는 안전할 수 있다. 또 그걸 믿고 따랐던 또 그런 사람들만을 또 포진을 시켰겠지만 믿고 따랐던 세력들. 결국 가장 핵심적으로 실패한 게 뭡니까? 계엄 당일날 중간 간부들과 사병들이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이 이게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이만큼 바뀌어 있었어요. 전두환 때나 박정희 때 생각해 보세요. 중간 지휘관들이나 사병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셨잖아요. 서울의 봄? 거기도 보면은 영관급도 많아요. 중령, 대령, 소령 이런 사람들도. 근데 지금은 영관급은 다 부정적이었거든요. 별들도 다 동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밑에 위관급 그리고 간부급 내려가면 아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총 들고 이렇게 겁을 확 주면은 평소 폼 잡고 다니는 정치인들이 와르르 도망갈 줄 알았는데 우리들보다 신속하게 국회로 돌아왔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쓰레기 같은 것들 우리가 힘 한번 쓰면 다 무너질 것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 세상이 민주화로 진행되면서 우리가 세계에서 아주 수준 높은 문화 강국이 되면서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데 그 두 개는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항상 자유롭기 때문에 한계가 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 행동에 거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이해해 주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그렇게 이해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걸 표출하는 게 문화의 힘의 기본이거든요. 그걸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희한한 환경에서 왜곡된 상태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검찰이라는 분위기도 거기 일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치부가 지금 다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순리예요. 순리대로 따르다 보면 마지막에 한번 이런 건이 생긴다. 큰 변화를 앞두고는 우리 전체가 시험에 들어있는 거죠. 저는 전체적으로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를 지지하는 17%도 이번에 붕괴될 거거든요. 국민의힘도 붕괴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을 계속 재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에도 체포 대상. 자, 어떤 사람의 밑으로 어떤 사람의 의지와 뜻, 행동의 밑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이 집중되는 것을 다 막겠다는 거예요. 그 점을 다 도려내겠다는 거요. 노상원의 계획은 500명이라는 거예요. 그 실행에 옮겼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박정희도 못하고 전두환도 못한 일이에요.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믿었다? 밀어붙였다?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뭐 명태균 게이트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당선이 큰 압박을 줬다. 왜? 극우 유튜브를 신봉하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소통을 한다는 자체를 접수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아야 되고 우리가 북한을 점령해서 공격해서 병합시켜야 되는 거다. 근데 미국이 대화로 풀자고 한다. 그리고 날보로 도와달라고 한다. 그 과정에 평화 통일시키기도 한다. 북한 빨갱이 집단하고 무슨 대화를 하냐.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는 와중에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국민 전체한테. 이겁니다. 여기에 17%는 그게 동의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우리 6.25나 이런 것에 또는 냉전 체제에 에서 트로마가 심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충격이 오래가는 저것은 공포심을 갖고 있는 거죠. 북한과 우리가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윤석열이 지금 우리 국민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전 세계에 접수가 안 돼요. 우리 경제력이 100분의 1도 못 되는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핑계대고 가진 거라고 핵무기밖에 없는 나라가 우리를 접수하려고 한다? 그걸 세상에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선을 우리밖에 없다. 외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미국은 우리의 신이다. 이런 걸로 대외관계를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단색화 시켜버리는 거죠. 오류로 가득 찬. 그게 17%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번 형사재판이나 탄핵 심판 후에 깨져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게 될 거예요. 좋은 말이 있더군요. 현타라. 그래서 전망이 밝지 않다. 적당히 치고받고 보수라는 껍질을 쓰고 있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난 대선 정도 내에서 같은 분위기에서 장난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보수 세력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란 세력이 있어. 새로운 보수가 나타날 겁니다. 굳이 그리 분류하자면은. 자, 500명 수집해서 1, 2, 3차 순차로 체포 계획해서 여러 가지 섬으로 보낸다. 그리고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500명을 수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이나 그런 전제정권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렇게 반대하는 역적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배 타고 가서 배를 침몰시키죠. 국물 졸아서. 아마 그게 중국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낯설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고로 위장하느냐? 아니 북한의 공격으로 위장하느냐? 예. 자, 이거는 실제로 계획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여러분, 이거 맞춰보셔야 돼요. 이게 12월 아마 10일경에 김어준이 국회에 와서 폭로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받은 제보. 그래서 그가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거를 잡으러 왔었잖아요. 그죠? 병력이 투입됐었죠.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 나와요. 체포 뒤에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북한군 짓으로. 조국, 양정철, 김어준은 호송대로 위장해서 공격한다. 자, 이때는 뭐냐? 노상원이 그렸던 여러 그림 중에서 실제로 삼기로 한 것은 북한이 따라오지 않았거든요. 좀 이따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군을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꼭 그 거창 양민 학살 사건에 국회의원 조사단이 오니까 우리 아군을 국군을 인민군으로 위장해서 산속에서 숨어서 그쪽에다 총을 쏴서 그 조사단의 접근을 방해했던 그런 것처럼 이걸 북한군의 짓으로 모르겠다. 한동훈은 사살이다. 조국, 양정철, 김어준 그 외 세력은 그들을 잡아가는 세력을 공격하는 연출을 한다. 그 와중에 얘들이 죽든지 살든지는 크게 상관 안 한다. 한동훈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가 안 되면 추가로 나올 내용은 자, 이게 다 사실이죠? 노상훈의 수첩에 이때는 노상훈 수첩 이야기 나오기 전이에요. 똑같잖아요. 자, 여기서 김어준이 추가로 한 말이 뭡니까? 미군도 사살해서 북무인기와 북의 무장을 통해서 그거 이미 실마리가 있어요. 북한식 무인기를 우리 드론 사령부에서 갖고 있다는 거. 네, 그걸로 미군을 살상시킨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적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이 기회에 한반도 전쟁까지 생각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23년 쭉 걸쳐서 보면은 북 NLL 근처에서 우리가 강력한 화력으로 예외적인 강력한 화력으로 북한의 반응이 충분히 나올 법하게 실탄 사격을 했거든요. 북한 코앞에다가. 그리고 그 이야기도 있었죠. 아파치 헬기 평소 연습 비행, 훈련 비행 경로와 다르게 북으로 상당히 다가서게 훈련을 했고 거기에는 무장까지 장착했다. 즉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미군까지. 이 이야기 나올지 몰라요. 자,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때 한동훈 사살 나오고 뭐 조국, 양정철, 김어준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뻥인가 했지만 노상훈의 수첩과 정확하게 맞고
지금 나오는 실체적인 사실과 100% 부합하잖아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미군 사살이라는 부분, 생화학 테러 이런 부분이 없어요.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 이 제보를 누가 했느냐. 이제 그 제보자가 정말 궁금한 거잖아요. 한동훈에게 전화했던 그 세력하고 김어준에게 전화했던 세력은 같다고 봅니다. 우방국 대사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 미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로 반민주적인 행태다. 국민의 큰 반발에 부딪힐 것이며 민주적으로 헌법에 맞게 해결돼야 된다. 즉 윤석열 빨리 쫓아내라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기 전부터도. 이건 미국입니다. 아직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를 지금 천명하고 나섰는데 진행 중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즉 북한이 낚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낚이지가. 근데 시간은 자꾸 가고 12월 3일이고 했잖아요. 12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이에요. 북한을 포기하게 되면은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데,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국무위원들도 핵심 세력도 말린 거죠. 근데 술을 먹고 그랬든지 도른 거죠. 거기에는 트럼프에 의한 압박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일 것으로 보이는 종전선언에 대한 압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 그때 나왔잖아요. 블랙 요원들이 계엄 실패하고도 뭐 2, 30일간 더 현장에 있었잖아요. 제보까지 할 정도로. 미복귀 블랙 요원들, HID 요원들. 그들의 목적이 뭐냐? 비행장이 있었죠. 비행장에 청주 비행장, 대구 비행장 뭐였느냐? 폭탄 가지고 있었죠. 임무는 테러 공격이죠. 옛날처럼 뭐 폭탄을 막 뛰어가서 비행기에 붙인 다음에 폭파하냐? 아닙니다. 훨씬 고급스러운 기술도 있었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이 밑에 그 보면 블랙 요원이 민주당이 직접 제보했다. 청주공항 사드기지 폭파 아직도 대기 중이다. 그것을 국방부 장관 대변인이 난 모른다는 거예요. 확인 중이다. 이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안공항에서 제주공항 참사가, 제주항공 참사가 났을 때, 그리고 미국이 허겁지겁 급하게 들어와서 자르는 걸 봤을 때, 그리고 블랙박스 기록이 날아간 걸 봤을 때, 6, 7차례 연속된 폭음이 들리는 걸 봤을 때, 이걸 떠올리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누구도, 우리 언론 어디도, 정치권 어디도 테러 사건에 대한 용의점을 찾아봐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 했었죠. 작년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우리나라 정보사 2명이, 영광급 2명이 몽골에서 잡혔다,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자, 그게 어제 또 MBC에서 추가 보도를 했죠. 거기서 몽골, 우리가 포섭해놓은 몽골 정보기관 요원하고 새로 포섭할 대상자를 한 명 만나다가 우리가 잡혔다. 그 목적은 몽골 정보원을 통해서 북한에 접촉하려고 했다. 뭐였겠느냐 내용이. 노사원과 연결시켜 보면은 북한과의 거래를 시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달았을 때잖아요. 11월 말이니까. 북한이 어떻게 해줘야지 우리가 비상계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이전 23년의 전반부 중반부까지는 북한에다가 무력적인 낚시질을 했어요. 북한이 화나게 해서 받아치라고. 근데 이제 얼굴에 안면을 싹 바꾸고, 즉 이것은 북한에다가 뭔가 경제적인 인센티브나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공격해 다오라고 요청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지금 뉴시스나 동아일보 보면은 국방부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한 행보를 봤을 때. 네. 그들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총풍 사건도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볼까요? 97년 12월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회창 후보 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청와대 행정관들 3명이 베이징에서 북한 측을 만나서 휴전선 근처에서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에 의해서 총풍 3인방은 유죄로 확정되었다. 이게 외환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 전력이 있어요. 그걸 이번에 했다는 겁니다. 또 시도를.
자, 또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자극하려고 또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초래가 안 된 거예요. 자, 윤석열이 얼마나 구석에 몰렸는지 알겠죠. 트럼프는 당선이 됐고 준비는 안 됐고 무리하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무리함에 대해서 그 계획에 오랫동안 관여했던 사람들도 부담을 느껴서 행동을 못했다는 겁니다. 조금의 불안전성이 보였을 때 발을 빼버린 겁니다. 그게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실무 지휘관들, 현장 병력들은 세상이 바뀐 것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국회에 와 있지?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요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고, 밑에 현장 지휘관과 현장의 대원들을 봤을 때 이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처럼 그런 군인들이 아니다. 바뀌어진 세상에서 급식을 먹고 간 친구들이다. 다르다 얘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의 허점이 보였을 때 완벽하게 진행이 됐으면 할 수밖에 없죠. 조금이라도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온 겁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자, 이거랑 노상원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국방부에서는 부인하는 몽골 정보사 직원들, 정보사가 체포된 거, 이거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제보들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초기입니다. 내란 발생하고 김건희가 은퇴한 특수무대 모임에 전화를 했다. HID이죠. 블랙 요원들. 그리고 노상원도 은퇴한 사람이잖아요. 직접 전화를 했다. 그리고 김건희 스스로가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천공도 2025년에 통일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 통일부 장관 북진 통일 얘기를 하고 다녔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그들의 점괘에 2025년에 통일이 된다. 그걸 우리가 민족의 대과업으로서 김건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계엄령의 뒤에는 김건희가 있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또한 미국을 시비를 거는 부분이 있죠. 아까 미군을 가상 공격, 북한이 공격한 것처럼 위장해서 공격해서 북한을 치게 한다는 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한번 해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5년에 남북 통일이 되려면 미군이 한국에서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추가로 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2025년에 통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특히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버리면서 북한이 미군이 관여해서 북한을 징벌한다 같이 남한과 같이 그래서 북한을 통일시킨다. 그럼 헌법을 바꿔서 내가 통일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두 차례 더 대통령을 한다. 그 뒤에는 김건희가 있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통일 대통령 이게 나오는 말 다 그리고 오늘 이때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모든 걸 통틀어서 묶어보면 이야기가 그렇게밖에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진다. 한반도에 큰 전쟁이 날 뻔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게 김어준이 말한 제보 내용과 일치하면 미국이 엄청 놀랐을 것이다. 제보를 한 동맹국은 당연히 미국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상대하는 거 보세요. 처음엔 전쟁을 이렇게 부추겨서 북한을 자극을 해서 북한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욕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북한이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매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심은 미군을 통해서 북한을 또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이 되려고 했어요. 아마 윤석열 다음에 윤석열이 한두 번 더 해먹고 그다음 김건희가 해먹으려고 했다. 이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과실이 그 과정에 있어서의 잡음은 모든 게 잊혀진다. 나는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로 남게 된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가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도 나는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네. 점괘는 있잖아요. 가장 중요할 때 털리거든요. 예. 통일은 돼요. 근데 그들이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지까지는 못해요. 그거는 이 사람들의 과장된 해석일 거예요. 과장된 해석일 거예요. 천공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지는 몰라요. 천공은 25년에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겠죠. 그걸 아전인수로 해석했을 수 있어요. 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 천년 전에 그 도선 비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통일이 된다 이래 돼 있죠. 일국시한 한나라로서 통일이 된다. 자, 그러면 통일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말하면 이제 통일이 누구의 득택이냐 이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통일이 되는데 그 공이라는 게 통일입니다. 한나라로서 안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 앞부분에서. 자, 도선 비기가 뭐랄까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감록에 포함돼서 흘러내려온 거거든요. 정감록은 여러 옛날에 예언들 같은 거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에 많이 읽게 되는데 조선 사회가 불안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내가 손을 댔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지금 현재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도선 비기가 왜곡된 게 아니다. 위작된 것도 없다. 원래 그대로다. 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으니까 또. 자, 통일이 된다면 그게 누구의 공이냐? 그것은, 여기 보면 이제 좋은 업의 득택이다. 그리고 또 누구냐? 아주 총명한 새로운 신예. 우리 신예란 말이 있잖아요. 요거의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존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번에 등장한 수많은 우리 국민들 세력들이 있죠. 그리고 현장에 투입돼서 에서 거부했던 중간 간부하고 그 밑에 현장의 인력들, 그리고 거기에 달려갔던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업이에요. 예, 우리가 키워낸 그 세력들,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자, 새로운 세상에 그 마음가짐을 다 퍼뜨리게 될 그 세력들입니다. 그게 좋은 업이고요. 신예는 지도자급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등장할지 모르죠. 일단 그때 국회로 달려갔던 민주당 의원들은 그 가능성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더한 지도자들이 필요하겠죠. 아래 위가 새로운 세력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통일이 된다. 이 해석이 돼요. 이제는 남일 같지 않죠. 예전에 이거 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그러면서 통일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더더욱 희한합니다. 예, 아직 결과를 다 보진 않았지만 결과의 중간점 온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하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종전에 협상을 한다 그러고 거기 북한하고 종전 협상 곧 개시할 거잖아요. 이 볼까요? 서쪽 변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네, 병력을 일으킨다. 군사를 일으킨다. 전쟁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천자 간에 하늘과 땅이 그 결과에 따라서 기뻐한다. 그 결과라는 것은 전쟁이 종결되는 데 대해서 이미 그죠? 이런 분위기 가는 거죠. 우리 천자 간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우리 통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서쪽의 변방에서 전쟁이 나고 그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종식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줄 때 우리가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파로. 지금은 일치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우리 조상이 후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선배가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지금 맞춰보면 첫 줄은 맞아요. 그 다음 남은 고리는 뭡니까? 전 세계가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통일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북미 종전선언밖에 없어요.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방위 조약으로 상당히 맺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 압박감 속에 휘달리던 북러가 손을 잡았다. 한국이 남한이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게 됐다. 거기다가 북미 종전을 하겠다는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리고 국내 여론은 계속 안 좋아진다. 그게 윤석열이 무리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그 시기에 작년 12월 초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산 밑에 보면 삼린조안, 새 이웃이 도와줘서 우리가 안정이 된다. 즉 이것은 바로 이해가 돼요. 우리가 분단됐을 때는 주위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와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를 갈라놓은 거잖아요. 근데 주위의 주요 세력들, 여기는 하나는 중국이겠죠. 그 세력들이 이번에는 하나로 합쳐라. 이 전쟁이 없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계룡산 삼자 조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인용했던 링크는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했던 내용에 따르면 계룡산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자면 이게 이제 주역에서는 풍내입계고 이게 수도를 옮기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정치 체계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수도를 옮긴다는 다른 말로 뭐냐면 전 세계가 기준이 정치 틀이 바뀐다. 이것은 뭐로 이런 뜻일 수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천도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치 체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패권 구도에서 다극화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린 조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가 타협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 그다음 삼자 조나는 것은 새로운 정치 체계 속에서 새로운 철학, 미래 희망.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다시피 종교는 그 수명을 다 했어요. 원래의 색은 다 퇴색되고 껍데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알맹이를 채우는 뭔가가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갈등하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의 17%의 지지자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개신교를 대표로 해서 많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네? 이게 진실과 거리가 뭐네? 오히려 소외됐네? 종교를 가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불러일으켜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한국에서 나올 것이다. 왜? 세상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기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존업, 지도자 이야기가 있고 국민들이 있어요. 이런 국민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하늘 무술운전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통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군의 현장에 출동해도 중간 지휘관들과 현장 병력들. 이건 아니네. 이 여성의 천주교 여성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했으면 이 비상계엄은 성공하고도 남았어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순복음교회 앞에서 차를 막았었던 젊은이들, 그걸 보고 주위에서 달려들어도 뭔지 정확히 모르고,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예. 왜 여기 스님이 없고 왜 여기 목사가 없을까요? 전도사가 왜 이게 없을까요? 그렇게 날고 기던 전도사들이.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젊은 세대,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는 자기의 아이돌을 서로의 경쟁 관계에 있던 그들이 국가의 위기 앞서서 힘을 합쳤잖아요. 그래서 국민 전체한테 서로 밝은 부패, 영롱한 부패를 선사했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